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모두 건강하고 평안히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하루속히 완치되어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팀들에게도 감사와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뾰족뾰족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서 상대의 말에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도 없어진 것 같고요. 바라봐줄 넉넉함도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응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센스입니다. 이 책은 2019년 2월에 출간된 도서인데요.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셀레스트 헤들리, 출판사는 스몰 빅 라이프, 옮긴 사람은 김성환님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셀레스트 헤들리는 여러 유명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한 베테랑 방송인입니다. 그녀가 테드에서 진행한 강연은 전 세계적으로 1,500만 조회수를 기록함으로써 대화법 분야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유튜브 영상으로 보신 분 많을 줄 압니다. 셀레스트 헤들리는 방송국 스튜디오를 항상 대화 실험의 장으로 여기고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사람들과의 소통이 보다 훌륭하게 될 수 있는지 연구해 왔다고 합니다. 이 책은 센스 있는 말로 마음의 문을 여는 16가지 방법이 써 있는데요. 16가지 제목만 읽어도 큰 도움이 될 책입니다. 말센스가 말재주를 이긴다고 말하는 저자는 말이 통하기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프롤로그와 말센스 첫 번째 이야기,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이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말센스가 말재주를 이긴다.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다. 우리는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친하고 가장 많은 말을 주고받았던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하지만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서로 함께한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함께하지도 않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악행을 저질러도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고 많은 대화를 나눴던 사람으로부터는 약간의 비틀린 말만으로도 크게 상처를 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는 것일까? 니콜러스 애플리라는 심리학자도 그것이 궁금했는지 직접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다. 6년 이상 함께한 부부를 대상으로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해 본 것이다. 애플리는 실험에 참여한 부부들에게 파트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10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점수를 보여주기 전에
자신들의 점수가 얼마나 될지 물어보았다. 부부들은 서로가 적어도 10가지 중에 최소한 8가지는 맞췄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맞힌 것은 4개에 불과했다. 부부 사이뿐이겠는가? 우리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착각을 한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도 그와 똑같은 착각이 작동한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친한 친구로부터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보자. 그때 당신은 뭐라고 말해주겠는가? 아마도 이런 식으로 말할지 모른다. 그 회사 잘 그만뒀어. 너 같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다니 한심한 회사야. 나도 2년 전에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잖아. 나도 그땐 서글픈 기분이었어. 하지만 금방 재취업에 성공했잖아. 내가 널 잘 아는데 넌 의지가 강하니까 더 좋은 회사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너보다 능력이 모자란 나도 재취업에 성공했잖아. 하지만 생각해보자. 만약 친구를 해고한 회사가 친구가 가장 입사하길 원했던 회사라면, 또 친구가 지금 당장 일을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친구는 지금 서글픈 정도가 아니라 절망적인 상태라면, 그리고 친구에게는 자신감이 부족해서 재취업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보다 훨씬 크다면, 상대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라도 우리는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대의 처지를 내 경험과 비교하는 것은 더 좋지 않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고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진심 어린 대화와 관련하여 수없이 고민하고 연구했던 내 경험을 예로 들자면 이렇다. 나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친구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친구와 나는 전화기를 들고 40분 동안이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통화가 끝난 무렵 친구가 나에게 말했다. 종 고마워. 네 덕분에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는 많이 놀랐다. 사실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기 때문이다. 조언이라니? 내가 한 말이라고는 힘들었겠구나. 참 안타깝다. 와 같은 몇 마디 말이었다. 40분 동안 내가 말한 것은 채 1분도 되지 않았다. 대화란 주고받는 것이다. 하지만 그 주고받는 것이 꼭 말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대화 스킬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대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화술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 상대와 눈을 마주쳐라. 흥미로운 주제들을 준비하라. 들은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호응해줘라 라는 말들이 나온다. 혹시 화법에 대한 책을 읽고 이런 스킬들을 대화에 적용해 본 적이 있는가? 아마 있다 해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이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스킬 같은 것은 금세 잊어버린다. 대화에서 스킬이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는 건 똑똑한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당신은 가끔 무척 말도 잘하고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는 것도 많고 매우 논리적이며 말도 유창하다. 그런데 그들과의 대화가 즐거웠는가? 아마도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만 집중할 뿐 내 얘기를 경청해 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다. 그런데 그 공감이 말재주나 말솜씨가 뛰어나다고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단 한마디 말 혹은 진심 어린 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공감은 가능하고 어떤 경우엔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들의 말은 절제되어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훌륭한 조언이나 충고를 해줬던 사람들을 떠올려보자. 그 사람은 당신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동료이거나 친구일 수도 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당신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 유창한 말솜씨로 당신을 위로하고 어루만졌던가?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들은 오히려 가만히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책에서 주로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말을 잘하기 위한 스킬이 아니라 소통을 잘하기 위한 원칙들이다. 이 원칙들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그만인 것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대와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들이다. 인터넷과 SNS 발달로 우리의 인간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지고 폭넓어졌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소통 능력은 오히려 더욱 퇴화하고 외로움은 더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SNS에 익숙해진 나머지 누군가와 대면해서 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로 얘기를 나누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심지어 사랑 고백이나 이별 인사조차도 간단히 문자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스피치 학원을 찾고 대화법 책이 계속해서 팔리는 것도 어쩌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SNS 때문에 서로 간에 과시적이고 일방적인 소통만을 하다 보니 직접 대면을 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들어주어야 하는지 잊어버린 것이다. 하지만 대화 스킬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확장되기는 힘들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말재주의 향상이 아니라 말센스의 향상이다. 말센스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잠시 내려놓은 다음 상대를 바라보고 들어주는 것이며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끌어내는 것이다.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은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고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는 못한다. 말센스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지점이다. 말센스는 경청하고 질문하고 공감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가 하고 싶었던 말, 망설이던 말, 감춰두었던 말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 나의 본심을 전달하면서도 누군가의 진심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고 재촉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논쟁하기보다는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말센스다.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니콜러스 애플린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상대방의 마음은 절대 펼쳐진 책 같지 않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비결은 상대의 입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넣을 수 있도록 공을 들여 관계를 맺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이 책에서 설명하는 원칙들을 마음에 새겨 실행에 옮겨보도록 하자. 그리하면 당신의 대화에는 좀 더 많은 여유가 생길 것이고 닫혀있던 당신의 마음이 당신을 향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말센스 1.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몇 년 전 내가 좋아하는 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른 후 어느 날 그 친구는 사무실 밖 벤치에 홀로 앉아 멍하니 지평선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극도로 심란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는 무슨 말을 해 주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슬픔에 빠져 취약해진 사람에게 적절한 말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나는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내가 9개월밖에 안 되었을 무렵 아버지가 잠수함에서 익사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아버지의 얼굴조차 알지 못했음에도 항상 아버지의 죽음을 애통해 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저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도 비슷한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녀의 기분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마치자 친구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쏘아붙였다. 좋아, 셀레스트, 네가 이겼어. 너는 아버지를 알지도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와 최소 30년 이상을 함께 보냈으니 네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야.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기분 상할 필요는 없겠지.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래서 내가 즉각적으로 보인 반응은 내 태도를 변호하는 것이었다. 나는 말했다. 아니야.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절대 아니야. 나는 그저 네 기분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러자 그녀가 답했다. 아니야, 셀레스트. 너는 이해 못해. 너는 내 기분을 조금도 몰라. 내 친구는 자리를 떴고 나는 그곳에 무기력하게 서서 그녀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보처럼 바라만 보고 있었다. 나는 내 친구를 완전히 실망시키고 말았다. 나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위로는커녕 기분을 더 상하게 하고 말았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나는 친구가 나를 오해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취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주려던 나를 부당하게 몰아세운 것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친구는 나를 오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시 일어났던 일을 나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그녀가 자신의 슬픔을 날 것 그대로 표출하기 시작했을 때 그 상황을 불편하게 느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주제, 즉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이다. 적어도 의식적인 수준에서는 내가 그녀와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행한 건 그녀의 고통에서 관심을 끌어와 나에게 집중시킨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고 싶어 했을 것이었고 내게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소중한 기억을 친구와 나눔으로써 상실감을 극복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는커녕 내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내가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들의 상실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내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이야기로 맞받아쳤는지 인식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이 보이스카웃에서 한 아이와 다툰 이야기를 하면 나는 대학 시절 나와 불화를 겪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 동료가 해고를 당하면 나는 그에게 과거 내가 직장에서 쫓겨났을 당시 직업을 찾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야기해주곤 했다. 하지만 공감을 위한 내 시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면서 나는 내 경험을 공유하는 행위가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효과를 낸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면서 자신의 경험에 공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도리어 그들에게 내 이야기를 듣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강요하고 있었다. 사회학자인 찰스 더번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대화 속에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향을 대화 나르시시즘이라고 칭했다. 이 성향은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대화를 이끌면서 대화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놓고자 하는 욕망으로 스스로는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많다. 더번은 대화 나르시시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화 나르시시즘은
주목을 끌고자 하는 사람들의 지배적인 심리 성향을 잘 나타내준다. 이 성향은 친구와 가족, 동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 주로 모습을 드러낸다. 끊임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인기를 얻는 것을 보면 이런 성향이 일상생활 전반에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버는 이와 관련하여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두 종류의 반응을 제시한다. 하나는 전환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지지 반응이다. 전환 반응은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고 지지 반응은 관심을 상대에게 두는 것이다. 간단히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전환 반응. 메리. 나 지금 무척 바빠. 팀. 나도 지금 정말 정신없어. 지지 반응. 메리. 나 지금 너무 바빠. 팀. 왜? 해야 할 일이 많아? 전환 반응. 카렌. 새 신발을 사야겠어. 마크. 내 신발도 다 낡았어. 지지 반응. 카렌. 새 신발을 사야겠어. 마크. 그래? 어떤 신발을 사고 싶어? 눈치가 빠른 사람이면 이미 알았겠지만 전환 반응은 대화 나르시시즘의 주된 특징이다. 전환 반응은 관심의 초점을 끊임없이 자신을 향하도록 한다. 반대로 지지 반응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지 반응은 내가 지금 상대의 말을 듣고 있고 계속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다. 캐치볼 게임은 종종 대화에 대한 비유로 활용된다. 대화란 끊임없이 관심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대화란 자기의 생각에 대해 말하는 것과 상대가 말하는 내용을 듣는 행위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기 때문이다. 캐치볼 게임을 할 때는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대화를 할 때는 상대에게 말할 기회가 넘어가지 않도록 술수를 쓸 수가 있다. 대화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미묘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버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한다. 조쉬, 어젯밤에 새로 나온 그 영화를 봤어. 댄, 그래? 조쉬, 좋은 영화더라. 난 정말 재밌게 봤어. 댄, 그렇구나. 조쉬, 너도 그 영화 봤지? 댄, 나도 봤어. 근데 난 좀 별로였어. 내가 보기엔 연기가 너무 부자연스러웠고. 이후 영화에 대한 긴 분석으로 이어짐. 이 대화에서 댄은 조씨가 질문을 던질 때까지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지 않았다. 아마도 댄은 자신에게 대화의 고삐를 넘기도록 조씨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댄은 조씨의 말에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비평함으로써 대화의 주도권을 자기 쪽으로 이끌고 있다.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줄다리기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만이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초점을 바꾸기 위한 자신의 시도를 매우 교묘하게 위장한다. 우리는 상대를 지지하는 듯한 언급으로 시작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언급으로 말의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예컨대 친구가 당신에게 방금 승진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다. 잘 됐네. 축하해. 나도 내 상사한테 승진시켜달라고 해볼 생각이야. 승진이 되었으면 좋겠네. 만약 이렇게 말했더라도 곧바로 다시 관심의 초점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기만 한다면 이런 반응 또한 그럭저럭 괜찮은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관심의 초점을 상대가 아닌 내 자신에게로 돌리려 한다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태도는 상대로부터 계속해서 공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상대방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화를 그만두고 싶어 할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두뇌는 자동적으로 비슷한 경험에 대한 기억들을 훑고 지나간다고 한다. 어쩌면 관심을 자신의 경험으로 되돌리려는 성향은 사실 매우 자연스러운 본능이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그 어떤 다른 주제보다 그들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더 익숙해져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대화할 때 말하는 시간의 약 60%가량을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쓴다고 한다. 게다가 나머지 40% 또한 이야기를 나누는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쓴다. 예를 들어 당신의 동생이 자기가 만든 맛있는 저녁 식사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가정해보자. 아마도 당신의 두뇌는 즉시 비슷한 경험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할 것이다. 그녀가 버섯에 대해 언급할 때 당신의 뇌는 버섯에 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기억을 뒤적이기 시작한다. 그녀가 손가락을 베었다고 이야기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뇌는 상처를 꿰매기 위해 응급실에 갔던 기억을 끄집어낼 것이다. 그런 뒤 당신의 뇌는 그 모든 기억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당신이 버섯은 맛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입은 침을 흘릴 것이고, 당신이 칼에 베인 손가락의 고통을 기억해낸다면 당신의 손가락은 희미한 통증을 느낄 것이다. 이후 그 모든 감각 경험들은 다시 뇌로 되돌아와 한데 흡수되고 통합된다. 이 현상들은 자동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그 과정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데 때로는 일이 잘못되기도 한다. 동생이 이야기한 것과 내 경험이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 나는 동생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내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행동 전문가인 주디스 마틴은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상대의 이야기와 당신 자신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상대를 이해하려 든다.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전부라면 당신은 마치 상대가 당신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다. 따라서 당신 자신의 경험에 문의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또 하나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상대방에 대한 공감력은 대화를 나누기 직전의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당신과 당신의 친구가 동시에 같은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친구의 기분을 판단하기 위한 척도로 당신 자신의 기분을 활용하는 것은 꽤나 적절한 일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은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의 친구만 해고를 당하고 당신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상황에서 당신의 친구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한탄하는 말을 한다. 정말 비참해. 너무 걱정이 돼서 속이 쓰릴 지경이야. 그런데 이때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당신 자신의 좋은 기분을 기준으로 삼아 이렇게 대꾸할지도 모른다. 걱정 마. 괜찮을 거야. 나도 6년 전에 해고당한 적이 있지만 별 문제 없었어. 당신이 더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는 일은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신경과학자인 타이나 싱어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기 파트너의 부정적 경험을 실제보다 덜 심각하게 평가한다. 반면 방금 불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 파트너의 긍정적 경험을 실제보다 덜 좋게 평가한다. 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난 후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본능을 줄이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나는 더 적게 말하고 더 많이 듣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나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내 친구와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우리는 통화를 하면서 수화기를 약 40분 가까이 붙들고 있었지만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 통화가 끝날 무렵 친구가 말했다. 좀 고마워. 네 덕분에 문제가 조금 해결된 것 같아. 조언이라니? 사실 나는 아무런 조언도 해주지 않았다.
내가 한 말이라고는 힘들었겠구나. 참 안타깝다와 같은 대답들 뿐이었다. 이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친구에게 필요했던 건 내 조언이나 내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대화란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나 그 주고받는 것이 꼭 말일 필요는 없다. 눈빛만으로도 감정을 공유할 수 있고 표정만으로도 상대에게 나의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함께 웃음으로써 기쁨을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울면서 슬픔을 나눌 수도 있다. 물론 어느 순간에는 말이 필요하다. 상대가 잘못된 판단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는 말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 상대가 나에게 자신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면 그 또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대화의 절반은 말이 아닌 것들이다. 숨소리, 표정, 몸짓, 그리고 침묵 속에 말보다 더한 공감력이 있다. 대화를 잘 한다는 것은 그러한 비언어적 공감력을 발휘할 줄 안다는 것이다.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화의 나머지 절반도 말하는 것만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더 많아야 한다. 상대의 말에 공감해 주기 위해 굳이 내 얘기를 꺼낼 필요까지는 없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감력을 발휘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대화의 초점을 나에게 되돌리는 행위는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해를 끼칠 가능성이 더 높다. 대화 중에 나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대화가 방해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사람들이 입은 다물되 귀는 열어두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일까? 로마 시대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카토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말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보다 좋다는 확신이 들 때에만 말한다. 물론 우리가 모든 대화 상황에서 카토의 말처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기 전에 카토의 말을 한 번 더 되새긴다면 대화는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이 될 것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